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오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튿날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개헌과 임기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최종 후보 선정을 하루 앞두고 자신이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오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선거가 6월 3일이니까 이제 남은 재판 절차를 생각하면 날짜 지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속도가 우선 어느 정도 빠르다 생각하십니까? 빛의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빛의 속도로 기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정치는 상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우리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선거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633 원칙을 해서 1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은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하나 가지고 지금 거의 3년을 채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이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이것이 확정 판결은 되지 않더라도 이 선거법 위반이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법적으로 알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 심판이 나와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지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설령 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 그런 대법원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선 전에 이 결과가 확정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첫 공판 기일 오늘 잡힌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빛의 속도예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무효용을 확정시키고 민주당 후보를 못 내게 해서 국민의힘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빛의 속도입니다. 9일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그런데 전원 합의체 회부되자마자 회의를 하고 이틀 만에 또 회의하고 사실상 결정을 냈기 때문에 이 선고를 결정하게 된 건 실은 한 4일 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피선거권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하는데 4일 만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그리고 이걸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법원이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한 명을 포함해서 10명이거든요. 이 10명이 전원 다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법률과 양심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저는 너무나 정치적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그리고 서울고법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도 없고 수인할 수도 없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아마 국민이 꼭 막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의 험지로 꼽히는 강원 접견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선대위 그리고 당 지도부 원내에서 하는 일이니까 거기다 한번 물어보시죠. 저는 어쨌든 민생과 현장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비상사태를 이겨나가기 위한 국정의 긴급한 관리,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어제 나온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현장 행보를 보여주면서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 출마의 비판 목소리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현장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다행히 굉장히 여유롭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불안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뭐 대통령 후보로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 선거 전에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불안감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뭐 속으로는 마음이 편치는 않겠습니다만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안정감과 좀 유능함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서도 견제구를 한번 날렸죠. 어떻게 선거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이 관리자가 갑자기 선거 직전에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 뛴다라고 하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정 실패에 책임을 진 2인자잖아요. 내란 정부의 2인자고요. 그런 측면에서 왜 한덕수 대행이 인생의 어떤 마지막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길을 저런 선택을 했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외연 확장 행보를 하면서 상소심 결과에 대해서 좀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 모습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런 분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반면에 정말 태연하다. 그리고 정말 이게 사진을 보면은 예. 뭐 환하게 웃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찡그린 얼굴, 심각한 얼굴 그런 얼굴이 없는 것이 만약에 지금 후보로 선출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당내에서 상당히 흔들리고 그러면 후보 사퇴 얘기까지 나오면 걷잡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런 걸 봤을 때 민주당은 어떠한 사태가 오더라도 2심에서 다시 파기환송된 것이 유죄 판결에서 대법원에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대선에 고하겠다. 그런 표정을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정치의 영역은 명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회에서의 민주당의 다수의 어떤 폭거 그리고 행정권도 이제 앞으로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사법권도 장악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민주당 일색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체주의적인 그런 풍조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어제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보수와 진보가 대등하게 갈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을 던져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열세를 뒤집을 열세라는 것은 지금 국민이 상당히 지금 열세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한 이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한 그런 대선 지형이었지만 어제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이제는 해볼 만하고 또 역전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수 세력들한테는 상당히 자신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반면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거에 연원해서 상당히 침울하고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후보로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런 모습을 계속 보일 것은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대선 국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가파른 굴곡이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을 낸 시점과 배경에 좀 관심이 쏠리거든요. 일단 대통령 되기도 전부터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예.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직무 중 소추되지 아니한다잖아요. 기소되지 아니한다가 아니거든요. 형사소송법에도 검사는 소추와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와 재판 진행의 문제가 섞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헌법의 취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판도 중단돼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재정권자들의 취지일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판 진행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의 종식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만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굉장히 신속하고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은 중단된다라고 하는 법을 형소법이 추가하고요.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재직 시에는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가 될 예정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국정 안정,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해서는 혼란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해도 지금 이주호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보십니까? 아니, 당연하죠. 저것은 위헌적인 발상이고 방탄 입법이고 예. 사법 파괴, 입법 독재 그리고 의회 독재 모든 걸 다 끌어다 붙여서 설명해야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그리고 공정이라든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민주당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다급하면 이재명 후보가 예. 어제 파기환송이 돼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가서 이제 유죄입니다. 그러나 형량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결정되자마자 어제 또 최상목 그 부총리 탄핵했죠. 이제 또 이런 법을 만들어서 뭐 대통령에 취임되면 그것이 정지시킨다는 그런 법. 우리가 어떤 재척 사유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해당되는 그리고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시킨다 그런 어떤 개헌을 한다면 그 당시 개헌을 한 해당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은 우리 민주주의를 끌고 가고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위반되고 위인설관이 있듯이 위인설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구하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또 30일 뒤에 있을 민심의 심판은 두렵지 않은가? 그런 것을 저는 상당히 우려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서 이 소환장 송달을 전화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 개정안 통과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소환장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지금 송달을 전화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IT 시대 아니겠습니까? SNS 시대라고 그리고 챗GPT가 나와서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도 하기 때문에 예. 시대의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송달을 지금 거부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2년 몇 개월까지 진행이 되고 패문부재 그런 거 우리 많이 지금 탄핵이라는 것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잘 알고 지금 그리고 패문부재 이런 것도 한자 수거지만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린 학생들도 많이 아는 왜냐하면 하도 그런 편법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효율적인 법치주의를 진행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전화로도 소환장 송달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인 방법이다. 시대의 추세에도 맞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소환장의 고의적인 송달 거부를 막겠다는 게 취지잖아요. 이 국민의힘의 법안 추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화기 없는 사람은 송달 안 되겠네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죠? 그러면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이스피싱 무섭잖아요. 누가 전화로 법원인데요.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하면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사로 우편을 보내도 관사로 사람을 보내도 인터넷으로 송달을 해도 아무것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만 비판을 해요.
최소한 자신의 당의 잘못도 좀 판단하면서 고려해 봐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재명 후보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쉽고요. 헌법 84조에 있어서 재직 중 대통령은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헌법은 학설이 굉장히 많이 나눠요. 그래서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다수적 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되고요. 미국을 한번 보시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많은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예.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미국 검찰이 바로 공소를 취소했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미국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공소를 취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소를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대통령 임기 동안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위헌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결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제1 공약 개헌입니다. 임기 단축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뭐 소신 있고 본인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리고 우리가 1987년 민주화 운동 결과로 지금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매번 대선 때마다 개헌 공약을 하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추진하고 여야 합의해서 개헌을 추진하고 그 다음부터 하겠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하고 나면 그 개헌에 대해서 일단은 하는 신용은 하지만 개헌을 완결한 것은 지금 어느 정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제지만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대에 맞게 권력을 나누는 뭐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정부 통령제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해상권이라든가 그리고 기본권이라든가 그리고 서문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많은 준비가 국회에서 개헌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번 개헌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2년 3년 뒤에 있은 총선과 같이 임기를 맞춰서 예.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치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개헌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 민주당이 여기에 호응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예. 개헌의 생각이 저는 뭐 조금은 있지만 이것을 개헌을 완전히 한다는 그런 입장 표명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라든가 국민의힘이 집권을 한다면 개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개헌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개헌에 대한 적극성을 지적해오는 말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점을 경쟁력 차원에서 겨냥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한덕수 대행이 나온 이유가 없잖아요. 갑자기 잘해보겠다고 나왔는데 뭘 잘할지 모르겠잖아요. 전 정부 실패의 책임 2인자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분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옆에 사람이 없죠?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저는 대통령 3년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저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것이고 저는 대통령 권력에 욕심이 없습니다. 나랑 같이 하는 사람과 권력을 나눠 먹게 할 테니까 저한테 다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권력 분전보다는 권력 나눠 먹기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3년 임기 단축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대통령이 돼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욕심일 뿐이지 이게 왜 자신이 출마해야 되고 자신이 왜 3년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빅텐트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이끌까를 책임져야 되는데요. 3년이면 1년만 지나면 레임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한덕수 대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당선 가능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좀 많이 양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전 총리가 이렇게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해 나갈 거고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봤을 때 개헌을 고리로 빅텐트 전략을 예고한 거다라고 해석해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 역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앞서가는 팀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고 지금 추격하는 자가 국민의힘이고 기타 정당이 다 합쳐됩니다. 역대적으로 보면은 앞서가는 자는 그냥 버티고 앞만 보고 가고 추격하는 자는 그냥 추격하면 격차를 좁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승리 연합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인 용어로 정치학적인 용어로 대선 승리 연합이라는 전략을 써서 추격자가 앞선 자를 따라잡기 위한 시너지를 통해서 세력 연합을 통해서 따라잡기 위한 전략인데 과거에 2002년 11월에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 간에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해서 DJP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를 이긴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새천민주당의 노무현 후보하고 국민통합의 정몽준, 노정 단일화를 해서 또 이회창 후보를 이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지금 앞서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 정당이 이기려면 이것을 합쳐야 된다. 그러면 어떤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명분으로 연대를 하는데 이것이 대선 승리 연합이고 빅텐트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헌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집권을 해서 개헌을 반드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하는 세력들이 다 모여라. 그런 어떤 명분을 제시를 해서 이것을 대선 승리의 연합에서 민주당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개헌을 찬성하는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라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개헌을 무슨 개헌을 할 거예요? 3년 단축 개헌인 거잖아요. 3년 단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논의를 할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지 권력을 갖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국가가 무너졌어요.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어요. 자영업자, 외환시장, 주식시장 다 굉장히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굉장히 추락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락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해서 더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국정 실패의 책임을 진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임기 3년 줄일 테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보자 하는 정도 수준의 얄팍한 유인책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결국에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고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아무리 저렇게 심판에서 갑자기 선수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할지라도 한덕수 대행의 어떤 씌워진 국정 실패의 책임자라고 하는 부분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광주를 찾았는데요. 약 100여 명 정도의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면서 5.18 민주묘지를 향했는데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 5.16, 5.17이죠. 5.17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신군부로부터 상당히 많은 희생이 있었던 그런 아픔의 현장인데 그때부터 8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한 4, 50년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에서 국무총리, 물론 본인이 오늘 한덕수 지금 전 총리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수차례 외치는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 50년 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지역주의 수준이 정치인이 가서 그 광주의 아픔을 쓰다듬고 그리고 앞으로 지역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지역주의, 지역 감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것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일지도 있는데 그런 피해를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정치형에서 하는 그런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가서 광주의 아픔을 가서 쓰다듬고 다시 어떤 지역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저런 모습들은 좀 지역에서 받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게 5.18 민주 5.18 예. 민주묘지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가 약 10여 분간 가로막힌 채 제자리에 서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통합돼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의 문을 넘어서지 못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그 민주의 묘지 문을 못 넘어섰는데 이걸 지역 감정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호남의 민심은 5.18이라고 하는 그 계엄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뭘 했죠? 내란을 저질렀고 결국 총을 든 군인이 국회로 왔잖아요. 이건 굉장히 호남 민심에 보면 상징적인 것이고 충격적인 행동인데 거기에 이인절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사과는 없고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과가 거의 없는 것이고 또 민주당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김문수 후보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은 거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한덕수 대행이 호남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한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다만 한덕수 대행은 5.18 민주묘지를 통해서 얻은 게 있을 거예요. 일단 호남에서 저기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영남 유권자 표심을 더 흔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모든 언론에 집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정치적 선택인 것인데 역시나 5.18 민주묘지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했다는 측면은 좀 비판받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는 모습인데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우선은 반 이재명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두 후보의 얘기 먼저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의 독재나 중국 공산당의 독재 그것과 맞먹는 독재로 나가는 거 아니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속에서 저 막가파들과 개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빅텐트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인데 우선은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먼저잖아요. 내일 이제 오후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는데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만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미 투표가 다 끝났습니다. 10시까지 오늘 ARS 투표가 2일차 오늘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8명에서 4명, 4명에서 2명 그리고 결선 오늘까지 투표 지금 방금 전에 끝났고 내일 오후 2시에 이것을 이제 개봉을 해서 합산해서 현장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드디어 내일까지 열리는데 지금 이번 싸움은 조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입장 그것에서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고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 광장에서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상당히 결집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결집돼 있는 그 분위기가 전당대회로 바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보수적인 그리고 당내 어떤 당원의 일정 부분 조직을 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 ARS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그 팬덤을 좀 끌고 다니는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설 수도 있다 그런 이제 판단이 드는데 제가 이제 당의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일 2시에 발표인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특정인을 제가 지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안철수 후보만 일정 부분 한동훈 후보와 겹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김문수 후보와 겹치는 그리고 거의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정복 시장이라든가 이철우 지사라든가 모두가 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제 포면적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좀 다소 앞서서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판단을 이제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은 중결승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는데 김문수 한동훈 후보 관련해서는 누가 될까라고 하는 게 참 예측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좀 다수 의견이 김문수 후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에 좀 더 쉬울 거야.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김덕수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윤심도 좀 작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데 한동훈 후보가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이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에 드리워졌던 배신자론이 좀 희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나라를 좀 생각하는 마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야당과 싸우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통합의 관점에서 여야가 모두 다 통합의 관점에서 좀 생각하는 그런 후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서서 단일화, 빅텐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종 후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변수도 생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문수 후보 변수도 생긴 것 같아요. 예. 자신이 후보가 되면 마치 그냥 무조건 오늘 당장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할 것처럼 마치 양보까지도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중결승, 결승에 올라가면서 묘하게 바뀌었어요. 자기도 어렵게 올라왔는데 자신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결선 1, 2위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예. 내가 이걸 거머쥐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좀 갈 것 같고요. 또 대통령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되는 경우에는 당무 우선권이 생기잖아요. 그럼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이런 비상대책위원장들이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김문수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경선 방법을 선택해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끝까지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고 예. 막판에 혹여 깨질 가능성도 예. 전혀 없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짚어주신 이 변수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역시 의견 주신다면요? 근데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하면은 한 9일, 한 일주일 정도 협상 시간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수 후보가 앞으로 이제 선출이 되겠지만 예.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빅텐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가 된다고 해서 그냥 한덕수 전 총리한테 그냥 넘겨준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 타협을 해서 경선 과정을 거쳐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겨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일 이제 2시 이후에 당선자가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한덕수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외에서 준비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